자, 그럼 오늘도 제주의 역사길을 꼬닥꼬닥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 오늘 또 이야기의 주제가 힌트를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를 했다고요? 네, 바로 여기에 이 안에 힌트가 있거든요. 네. 자, 짜잔! 어? 이 떡인 왜?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주제가 혹시 잔칫날 이야기예요? 이게 잔치떡 같으세요? 약간 생일떡 같기도 하고 케이크 같기도 한데 지난번에 가옥신편 혹시 기억나요? 거기에 보면 이 떡으로 네. 조항할망하고 문전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 나왔었잖아요. 오! 인물 이야기. 조항할망과 그리고 잠깐만요. 문전신을 위해 떡을 바쳤던 큰 부인. 근데 누가 도움을 받았죠? 잘 모르겠죠. 자, 그럼 그 인물에 대해서는 네. 오늘 이 두 분께 한번 직접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두 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멸종위기 무허가 인간문화재 제주에서 글을 쓰고 있는 한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비문학하고 민속학 공부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 떡을 힌트로 줬는데 오늘의 주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주제 이제는 좀 밝혀볼까 하는데 네. 오늘 제주 신화 속 저승차사조 차사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니 K-팝 데몬헌터스 애니메이션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혹시 사자보이즈 알아요? 유마수다 팝 유마수다 더 모르겠어 이거 보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아이돌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주 신화 속 저승차사는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한데 어떤 모습이에요? 강림은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저승사자니까 저승 사람인가? 이게 사실은 강림은 이승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다하지 않았는데 이승에서 저승을 갔던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차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김치라는 원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히려 이승에서 저승으로 염라대왕을 잡으러 가는 그런 차사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일이 쉬워요? 아니요. 어렵죠. 죽지 않고서는 안 되는 가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큰 부인이 이 떡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떡을 만들어서 정성스레 기원을 올립니다. 문전신하고 조항할망한테 이 강림이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달라. 그리고 죽지 않은 동시에 상태로. 그렇죠. 그리고 강림이 이제 저승길 가다 보면 너무 험한 길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요기할 수 있게끔 떡을 만든 거죠. 전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강림이 왜 염라대왕을 잡으러 간 거예요? 뭐 염라대왕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염라대왕이 죄를 진 게 아니라 강림이 워낙 직업 자체가 제주 목관아의 관원이에요. 관원. 그래서 어느 날은 누가 재판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제 사또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걸 이렇게 수사하고 같이 진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하면 좋겠냐 하는데 아무도 안 나섰는데 저놈을 내 추천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범왕 세 아들은 워낙 7형제 중에 밑으로 이제 3형제인데 얘네들이 팔자가 단명의 팔자를 타고 나서 15살 전에 죽는다는 그런 슬픈 운명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절에 의탁해가지고 15살까지 살다 돌아와라 해서 보냈는데 아니 단명한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어떤 스님이 그 대사 스님이 전해준 거예요. 그 범왕이 있는 일가 쪽 있는 쪽에 이제 놀러 왔다가 탁발을 다니다가 보고 이제 그 계시를 내려주고 갔고 그 스님에 의탁해서 15살까지 산 거죠. 그래서 15살이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돌아오는 길에 과양 땅을 조심하라 대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걸 깜빡이고 과양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과양생이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된 게 거기서 술도 얻어먹고 이것저것 막 얻어먹던 차에 뭔 일이 있었구나. 과양생이는 그 범왕 아들 삼형제가 이제 오랜만에 귀향하게 되니까 부모님한테 갖다 드릴 선물들 이런 것들이 뭐 금은보화를 잔뜩 등에 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걸 탐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과양 땅에서 무슨 일이 조심하라 이런 지금 조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가을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을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저를 떠난 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향하는 범우왕의 세 아들들. 성, 나 배고프다. 개매 밥도 못 먹으면 이리 꺼정 왔죠. 야, 저기 물 있죠?
강 물로라도 배고픔 채우게. 응.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물을 먹는 아들들. 시원하다. 저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로 배를 부모님이 채운 너무 보고 아들들은 싶으니까. 고단함에 예, 그만 그 떨어져서 자리에서 살다가 그때 물을 길러왔다가 그 모습을 본 과양생이 아이고, 은그릇 샀어. 노크도 있어. 비단공단도 있신지 예, 샀어. 은그릇, 녹그릇, 비단 공단? 오라, 개민 이걸 몬땅 나가 생겨볼까? 우리 집으로 가면 나가 그거 몽땅 사투다. 집이마 씨? 집이 가면 진짜 몬딱 살 것과? 얘게 정말이우다. 가게 마시. 그리하여 과양생인의 집으로 가게 된 아들들. 과양생이는 배고픈 형제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오는데요. 장사하래 돌아댕기다보단 많이 버치지. 헤, 이 음식도 먹고 이 술도 한 잔씩 허영 푹 씹어. 술을 마신 삼형제는 곧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잠이 든 걸 확인한 과양생이는 펄펄 끓는 참기름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잠이 든 삼형제의 귀 속에 그럼 부어버리죠. 사사본풀이에 그 펄펄 끓는 참기름을 넣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결국 삼형제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며칠 후 삼형제의 시신을 받들인 연못을 찾은 과양생이. 그런데 그곳에는 3가지의 꽃이 떠 있었습니다. 그 고장 정말로 곱다. 나 가져시면 좋겨. 죽이고 연못으로 던졌구나. 연못에 떠 있는 꽃을 들고 집으로 온 과양생이는 앞문과 뒷문, 안방문 앞에 그 꽃들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양생이가 지나갈 때마다 꽃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요망한 꽃이 다 있으니? 화가 난 과양생이는 꽃들을 모두 화로에 던져 태워버리는데요. 순간 꽃은 3개의 영롱한 구슬로 변합니다. 놀랍고 신기했던 과양생이는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입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만 구슬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새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노일저대만큼 정말 그 과양새끼는 정말 시대 악녀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과양새끼 아니야? 과양새끼? 아니, 꽃들이 아까 막 괴롭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 꽃들이 아이들인 거겠죠? 새 아들. 그렇죠. 그 꽃이 그 새 범왕 그 아들 삼형제의 이제 환생이라고 봐야 옳겠죠. 옛날 이야기 보면 구슬 삼킨 이야기들이 뭐 구미호 구슬 구미호, 삼켰네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근데 구슬 삼키면 뭔가 조화가 일어날 것 같죠. 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뭐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힘을 갖게 되거나 신화에서는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나쁜 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하늘이 이제 노예서 전 구슬 삼키면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아니고 3개를 삼켰잖아요.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거는 영상을 봐야 그 면목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후 10달 뒤에 과양생이는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15살이 된 과양생의 아들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집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과거 시험 장원 급쟁 돌아오구다. 걔난 어머니 저들지마랑 20서 몸도 맹시하시고 게. 그러니까 죽였던 범우왕 삼형제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가 된 거예요, 지금. 와. 몇 달 후 우리 돌아오수다.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아들 돌아왔구나 걔. 걔난 과거는 어떤가요? 난예 문과 급제였수다. 아이고 기가. 전 장원 급제였수다. 아이고 장어다. 전 팔도에서 도 장원을 쓰다. 아이고 기가. 아이고 잘했죠. 잘해서. 속았죠. 속아서 그만 엎드려 혼자 일어서라. 야야야. 야게. 아이고 야게. 그런데 절을 하고 있던 세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온날 온시에 저 세상 가물어쩌게. 아이고. 한날 한시에 세 아들을 잃은 과양생이는 그 길로 관아를 찾아갑니다. 사또 천이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 좀 잡아다 줍소. 뭐라고? 염라대왕을 잡아다 달라고? 이 원님 이름이 김치. 아도 억울해야 꼭 따져봐서 됐구나. 무사 우리 아들들을 데려가신지. 아이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며 염라대왕을 잡아다 달라고 떼를 쓰는 과양생이 때문에 난처한 사또. 이후로도 과양생이는 사또에게 매일 염라대왕을 잡아다 달라는 소지를 올립니다. 아니 백성들 억울한 것도 풀어주지 못하면서 사또는 무슨 사또? 당장 집어쳐 갔어. 이거 과양생이의 성화에 시달리던 사또는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는데요. 여봐라, 가서 강림이를 데려오라. 강래미는 고을 관원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기로 이름난 이였습니다. 넌 당장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도록 해라. 예? 염라대왕을 잡아 마씨? 누게가? 나가 마씨? 아이고 난 못합니다. 네 이놈! 감히 고을 원님이 내 명을 거하겠다는 거냐?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아이고 헛구다. 자, 이거 받아라. 이것은 염라대왕을 소환하는 문서다. 이걸 가지고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라. 예. 아, 이렇게 해서 강림이 염라대왕을 잡으러 간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데리러 간 거잖아요. 잡으러 갔다 하기보다는. 잡으러 간 거죠. 염라대왕이 쉽게 올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강림이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내용은 약간 각색이 된 건데 원래 신화 본풀이 내용을 보면 이 김치원님 입장에서는 한 놈만 걸려라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한 놈이 강림이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차사 본풀이에서 강림이 얼굴이 진짜 잘생겼거나 아니면 그 여성들한테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는 약간 옴파탈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강림이가 아까 관원이었잖아요. 근데 18살이 되니까 이 성 안에도 각시가 9, 성 밖에도 각시가 9, 도합 각시가 18명이에요. 근데 이 18명을 관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요. 이걸 알고 있는 김치원님이 이제 러시안 룰렛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치원님의 관하에 강림이처럼 관장 사령으로 일을 하는 그런 관료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한 놈이 안 나올 때까지. 그래서 러시안 룰렛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강림이가 계속 잘 나오다가 꼭 마지막이 되면 해이해지잖아요.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되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집합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참을 통보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원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서 너 망나니한테 목이 베일래 아니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잡아올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살려고 하면 저승에 가겠다고 해야죠. 그러면 그거를 원님이 알고 있었던 거, 얘가 못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원님의 계략이죠, 계략. 그럼 마음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 나는 한 명인데 왜 넌 18명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잘나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잘생기고. 잘나니까 질투심이 생긴 거지. 와,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큰 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큰 부인의 어떤 지혜와 판단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염라대왕을 잡아야 하는지, 또 염라대왕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무사, 무슨 일이 있을까? 에휴, 시상에 될 말을 해사주 염라대왕을 잡아오려나니 원. 염라대왕을 마시? 경 저들지 맙서. 무신 방도가 이실 테주. 나가 초자복금에 갈채비나 헙서. 강림이가 첩들하고 노느라고 큰 부인은 되게 무시해요. 조왕할마님, 우리 서방 가는 길 살펴줍서, 살펴줍서, 살펴줍서. 그리고 강림이 들고 갈 흰 시루떡을 준비합니다. 대난, 사또가 저승에 들어가는 봄매는 죽디가. 봄매? 아, 이건가? 사또가 이거 줘라. 아이고, 사또도 산 사람 글씨사 흰 종이에 검은 글씨 주마는 죽은 사람 글씨인 붉은 종이에 흰 글씨로 써사주. 다시 받아 없어. 이때부터 사람이 죽어 명정을 쓸 때에는 붉은 바탕에 흰 글씨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강림의 옷 앞뒤에 왕자와 용자를 붙여줍니다. 부인이 준비한 옷을 입고 보니 영락없는 저승차사가 된 강림. 가장 급한 일 생기민 이 전대를 풀어봅소. 개민 무슨 방도가 생길 거우다. 그리고 옷 앞섭에 몰래 바늘을 촘촘히 찔러 놓습니다. 가당 어른이나 아이 보이민 무조건 큰절 올리고 이디산이 시루떡 호꼼씩 나눔 줍사에. 그렇게 해서 염라대왕을 잡아오기 위해 길을 나서는 강림. 이후 강림은 조강지처 집의 조왕할망과 문전신의 도움으로 점점 저승 가는 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 조왕할망이나 이제 문전신? 문전신이나 다택의 수호신들이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알려줘요. 거죠. 근데 왜 저 신들이 알려줬을까요? 아까 저희 얘기했는데 잘생겨서? 잘생겨서? 에이, 그거는 이승의 여자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고 이거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큰 부인. 네, 이미 받았잖아요. 그 정성 가득한 간절한 기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큰 부인 때문에 강림이한테 길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왕할망이든 문전신이든 강림이 큰 부인이 우리 남편 저승 가게 도와주십시오 기원을 하니까 그게 갸륵해서 그걸 들어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강림이 이제 김치 원님한테 너 저승 갔다 와라 이런 명령을 받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승을 갑니까?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성 안에 9 성 밖에 9이라는
그 첩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 이렇게 해서 저승 가게 되니 일을 어쩌면 좋냐 하는데 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나는 상황이 뭔 되니까 상관이야. 아무도 덤떠보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갈 데가 없어서 아주 오랜만에 본부인을 찾아갔더니 본부인이 소위 이게 참 봉건시대 조강지처라고 하죠. 요즘 그런 녀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바람직하지도 않은 거지만 이제 그 측은지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해법을 찾는다는 게 조항할망하고 뭐 문전신 이런 집안을 지켜주는 신들한테 기원을 한 거였어요. 저기 뭐지? 큰 부인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럼요. 강림이 많이 더. 쌓고. 그러니까 예. 차라리 강림이 갈 게 아니라 큰 부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원이 아니잖아요. 또 자격이 공무원증이 없어. 또 그렇게 되는구나. 아, 일단 지혜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막 글자도 네. 네. 다 알아가지고 빨간 천에다가 뭐 이제 흰 글자를 써야 된다 하고. 예.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관유에 덮는 명정 혹은 뭐 명정포라고 하는 천에 보면 하얀 글씨로 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써놓는 그 전통이 이제 강림이 큰 부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죠. 뭐 강림이 큰 부인은 그걸 알았다기보다 어쩌면 조항할망이나 이런 문전신한테 기도하면서 그 해법을 들어서 알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복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원래 저승사자라고 하면 검은 옷에 검은 갓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차사 봉프리 속에 등장하는 저승차사의 복색은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이 왼쪽은 포도대장 옷이고 그러니까 사또의 약간 그런 네, 오른쪽은 감제사자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거랑 되게 비슷하면서 달라요. 차사본풀이에는 강림이가 입은 옷의 복색을 묘사하는 장면이 2번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강림이가 저승에 가려고 하니까 큰 부인이 전부 다 마련하고 입혀주는 그 복색이 나와요. 그 복색이 지금 이 포도대장 옷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남색 비단으로는 바지를 만들고 흰 비단으로는 저고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입히고 쾌자라고 해서 이게 긴 조끼처럼 보이는 이 쾌자를 입고 그 다음에 저렇게 흑전립이라고 해가지고 높은 신분이 쓰는 원래 양반들만 쓸 수 있었던 저런 모자를 쓰고 보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강림이가 관아의 일개 하급 관리였잖아요. 그 관리가 입기에는 굉장히 높은 신분의 옷인 거죠. 이걸 저승행착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수의 마련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평상시에는 입을 수도 없었던 화려하고 지체 높은 신분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 강림이가 저승에 갈 때 큰 부인이 이런 옷을 저승 가는 일 힘드니까 호사라도 해라. 이런 맥락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수의를 해 입는 기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강림의 복색이 나오는 게 실제로 저승차사의 임무를 부여받고 염라대왕이 이승으로 파견할 때 한 번 더 복색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것과 비슷한 복색을 마련을 해서 입고 오는데 사실 저승차사로서의 복색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디서? 제주 굿에서요. 제주 굿에서 이 저승의 신들을 위한 시황맞이라던가 귀양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신방이 이 저승차사의 복색을 갖춰 입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렇게요? 등 뒷모습하고 앞모습이 나와 있는데 어깨나 팔에 이제 천 같은 걸 두르고 있고 홀짓거리 뭐 이렇게도 부르고 등 뒤에 지금 하얀 종이에다가 뭐 10,000원짜리 지폐가 붙여져 있는데 저게 적배지 또는 뭐 적폐지라고 하는데 저승사자들이 들고 다니는 일종의 공문서예요. 저승공문서예요. 저승공문서. 거기는 뭐 주로 염라대왕이 야 저승 가서 한승훈이 잡아와라, 최진실이 잡아와라 했을 때 적어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신상 명세서를 아주 잘 적은 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돈을 붙여서 표시한 건데 제주의 신방들은 구술할 때 저승사자가 뭐 빙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저승사자가 이승과 저승을 오갈 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검은 옷,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게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포도대장 옷이나 뭐 감제사자도에 나온 이미지랑도 또 달라요. 뭐 검은 옷이나 검은 갓을 썼다 저승사자가 이게 어디에 기원이 있냐 그러면 좀 오래 거슬러 가다 전설의 고향? 보면 아니에요. 이게
불설 예수 시황 생칠경이라는 불경이 있어요. 예, 그 불경에 이 저승사자가 이승에 죽은 사람을 잡으러 올 때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타고 검은 깃발을 들고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알고 계신 올블랙 저승사자랑은 좀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 올블랙 저승사자는 1981년에 KBS의 전설의 고향 버전이 널리 퍼지고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정착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저 관복을 입고 지하 세계로 이제 가는 거죠? 지하 세계는 아니고 저승은 이승과 어떤 구별되는 특정한 공간인데 땅속 세상이 아니라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지상의 어느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범풀이나 이런 무속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보다 보면 신들의 세상이 하늘, 땅, 지하 뭐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은 땅에 살고 뭐 이렇게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란 섬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 때문에 그래요. 섬 옆으로는 다 수평인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방들이 구슬할 때 아까 그림에도 사진, 이현정 선생님 설명하신 사진에도 저승사자 모습에 보게 되면 신방이 이렇게 어딘가에 서 있는데 밑에 보면 막 아치 모양이 됐죠. 그게 저승 가는 길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자체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요. 막 점프해서 올라가거나 도약하는 게 아니라. 아, 구슬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자체가 제주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바다 한가운데 섬이다 보니까 뭔가를 이동할 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바다 건너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산을 오른다거나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거나 이런 어떤 수직적 굴곡이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승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지는 않은 거네요. 험난하죠. 왜요? 일개 사람이 죽은 영혼이 49일을 걸어서 가야 돼요. 49일 저승에 닿으려면. 아, 그래서 49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저승으로 떠난 강림이 글쎄요, 염라대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갔을까? 길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저승관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걔 어디를 감수가? 염라대왕 잡으래 저승에 감수다. 아이 산 사람이 어떻게 저승에 갑니까 이거? 경어지 마랑. 저승 가는 줄 아람 시민 나한테 꼭 골아줍소. 망설이던 저승관원은 적삼으로 강림의 영혼을 불러 저승 가는 첫 번째 대문인 초군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염라대왕이 초군문을 지나갈 테니 초군문에 적폐지를 붙였다가 그때 잡으라고 일러줍니다. 저승관원의 말대로 초군문에 적폐지를 붙이고 염라대왕을 기다리는 강림. 염라대왕님 행차시다. 아니 저것이 무엇이더냐? 이승에서 온 강림이란 자가 염라대왕님을 잡기 위해 붙인 적폐지옵니다. 무엇이? 강림이가 나를 잡아? 이런.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염라대왕은 자기보다 높은 상사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저승사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아까 그 문지기 같은 사람도 저승사자인 거예요? 이 세계관에서는 그래요. 무속적 세계관에서는 저 아까 인물을 네. 이원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원사자. 그러니까 저승의 질토래비라고 하는데요. 이 질토래비가 제주 방언으로는 길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저승까지 안내하는 사자의 역할을 맡은 인물 존재가 따로 있는 거죠. 제주도 무속에 저승에만 차사랑 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세계에 다 사자와 차사가 깔려 있어요.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사자도 차사도 있는 거고 저승, 차사, 사자는 저승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차사들을 부르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강림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승차사라고도 하고 인간차사라고도 해요. 그리고 저 이원사자 같은 경우는 저승으로 가는 길목을 안내해 준다고 해서 저승차사라고 또 불러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죠. 네, 사람이 또 각각 죽는 장소도 다르고 죽음의 양상도 다르잖아요. 그걸 다 만든 저승사자들도 다 각각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생김새 가지고도 차사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 강림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차사들 같은 경우엔 애초부터 저승의 존재들인데 강림은 유일하게 이승의 인간인데 저승 차사가 됐다. 이런 특별함이 있는 거죠. 아 근데 무작정 기다린다고 염라대왕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강림은 인간이잖아요. 마침 염라대왕이 질투레비의 정보에 의하면 누군가 이승의 인간이 시황맞이 구슬해서 염라대왕을 모시는 청하는 굿한다고 해가지고 이승 행차를 준비해가지고 나가던 길이었어요. 수행원들 거느리고 이원 차자가 알려준 그 가마가 오니까 잽싸게 날려 들어가가지고 날라차기 하면서 염라대왕한테 홍사줄이라고 하는 오랏줄, 빨간 줄로 염라대왕을 확 휘감아서 휘갑쳐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야 한 코만 누겨주라 하니까 야 오랏줄 좀 풀어봐라. 우리 대화로 풀자. 그래서 염라대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저승이 생긴 이래 살아있는 인간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도 신기한데 자기를 오랏줄로 감는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너 어쩌된 일이냐. 그러니까 강림이 하는 말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 당신 이승으로 이제 그 같이 내가 소환 맡아가지고 하니까 동행해야겠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내가 지금은 그냥 갈 수 없고 시황맞이 굿하는데 이렇게 행차 중이니까 그 집에 같이 가서 너도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네 그 관하로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가지고 강림은 덩달아서 염라대왕 행차에 합류까지 하게 돼. 어쩌면 저승의 존재가 이승이 왔을 때 우리가 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승의 존재가 저승 가면 이겨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함께 시황맞이 굿에 초대받아서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굿이 어떤 거예요? 신들을 푸지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음식으로. 술도 진탕 마시고 음식도 막 먹다 보니까 취한 거예요. 그래서 강림이가 잠에 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이때를 틈타가지고 강림이의 이 능력을 좀 시험해보고자 변신을 해요. 신화 설정에 따르면 전승에 따라서 새로 변했다고도 하고 파리로 변했다고도 하는데 이 어디에 앉냐면요. 어떤 때는 구 타는데 꼭 세워야 되는 큰 대가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 앉았다고도 하고 아니면 큰 대나무 꼭대기, 긴 대나무 꼭대기에 앉았다고도 해요. 그러면서 지켜본 거죠. 과연 강림이가 변신한 날을 알아볼 것인가 아닌가. 근데 강림이가 잠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염라대왕이 없거든요. 작은 이승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왕할망한테 도움을 청했다고도 하고요. 아니면 조왕할망까지 협박을 해서 오랏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협박을 해서 염라대왕이 변신을 한 걸 알아내고 그걸 알아차리니까 그 염라대왕이 그제서야 강림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이승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 네, 약속을 해요. 같이 안 가요? 지금은 같이 안 가고요. 약속만 합니다. 그 약속을 하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그때 나타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면 염라대왕 바쁘신 분이에요. 네, 강림이가 끌고 간다고 막 끌려가야 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강림이는 이승으로 오게 됩니다. 아, 신기하네요. 아, 그럼 이승에 돌아와서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강림. 그가 있는 곳은 이승이었습니다. 양, 안엔 누에 시수가 누겠과 지나가는 사람인데 호루밥만 재워줍소.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이 저승 간지 3년 지난 우리 서방 강림이 제삿날이랑 마시. 엥? 강림?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리라? 경험하고 난 이 목소리는 우리 각시 소린디. 아이고 나여 나. 네 서방. 서방 목소리도 모르크냐? 개민, 이 몸꼬망으로 옷 앞섬 내밀어 봅소. 강림은 부인의 말대로 옷 앞서풀 문틈으로 내민다. 저런 걸 이제 본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물. 네, 이해되시죠? 네. 과연 자신이 찔러둔 바늘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 맞구나게. 사랑은 있었을까? 야, 나 저신간지 사흘 되신디 무신 제사를 지내나? 무신 사흘 마시. 3년이 지났수다 3년.
저승 사흘이 이승 3년이었던 거죠. 아니 저승 간 지 3일 됐는데 왜 제사 지내냐 한 거 보니까 이승에서의 1년이 저승에선 하루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승의 시간과 이제 물리법칙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저날이 마침 3년상 지내가지고 장례를 끝내는 날 공교롭게 강림이 돌아오니까 이제 살아서 돌아온 거죠.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났고 상봉을 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이제 아들이며 남편이며 형님인 이런 이제 일가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저승가 있는 동안 아버지 이제 제가 얼마나 그리웁디가 하니까 드문 네 생각이 나더라.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다르잖아요. 어머니는 70세 때는 눈 감아도 그렇지. 눈을 떠도 잠을 자도 뭘 해도 내 생각밖에 안 나더라 하니까 강림이가 아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장례할 때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주의 장례 풍습이 이때 강림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큰 부인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되죠. 그러니까 차사봉풀이는 말하자면 죽음과 관련된 것과 더불어 장례의 법칙까지 만들어낸 기원 신화라고 봐야죠. 이제 어쨌든 이제 왔잖아요 이승으로. 그러면 이제 원님에게 이제 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왔다고. 바로 안 가요. 바로 안 가고 3년이잖아요. 이승에 와봤더니 그 사이에 아까 한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하고 그다음 큰 부인하고 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회포를 풀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서 큰 부인하고 같이 콩냥콩냥 하면서 염라대왕이 약속한 그날까지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문제는 영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김치원님한테 달려가서 저승 가서 염라대왕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안 가고 집에 3년 동안 썩어 있으면서 도망쳤다, 숨었다 이렇게 밀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치원님이 강림이를 잡아오게 되고요. 강림이 사실대로 염라대왕이 언제 오기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믿을 수 없으니까 일단 하옥부터 시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이 염라대왕이 굉장히 위용 있는 모습으로 관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염라대왕이 이승에 왔으니까 과양생이가 또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날 찾아서? 아무래도 나가 해결 못할 일이 이성령 염라대왕을 찾았수다. 그 해결 못한 일이 뭐고? 이 염라대왕의 위용에 과양생이라는 헌 아주머니 엄청나게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첫날 김치원님이. 홍시에 새 아들이 죽어버렸던 어멍 오래된 올린 소지가 산더미라 마씨. 개민 그 과양생이를 당장 불러들이라. 잠시 후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온 과양생이 걔난 니네 아들 삼형제는 어디에 강 묻었시? 저 아파트 묻어십주. 개민 그디강 파보라. 대신 또 온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주지 마라. 그냥 베리기만 하고. 그리하여 과양생이는 자신의 아들들을 묻었던 곳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아들들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디 니네 아들들이 있단 말이냐? 아이고 이런 일이실까? 아이고 귀신이 코칼 노릇이여. 분명 여기 묻으신디. 염라대왕은 과양생이를 데리고 마을에 있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바로 과양생이가 범호왕의 아들 삼형제를 빠뜨린 연못이죠. 염라대왕이 금부채를 꺼내 연못을 휘저으니 연못이 마르면서 잠들어 있던 범호왕의 세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아, 잘났다. 이 사람들은 누구고? 이 아이들이 니네 아들들이라. 키도 닮고 아니도 닮고. 이런 어디 아이네가 니네 아들들이냐? 네가 죽인 범왕 아들 시성제주. 니네랑 이제 아방토장 가라. 네, 알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환생을 한 범우왕의 아들들은 장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한편 과양생이는 염라대왕의 심판으로 죽음을 면치 못했죠.
와, 과양생이가 결국 벌을 받네요. 그럼요. 네, 통쾌하기는 한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강림의 미션은 여기서 끝나는 건데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승차사가 될 수 있어요? 염라대왕이 그냥 돌아가기에는 강림이 너무 똑똑하고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신한 것까지 다 알아내고 자기 문화줄로 잡은 거 하면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야 이놈 그냥 이승에 버려두고 가기엔 너무 아깝다. 저승에 인재가 없는데 내가 이거 채용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원님을 구슬러요. 어떻게 구슬렀냐면 이게 재밌어요. 원님 당신하고 나하고 이 강림이를 반반 나눠 가줍시다 하니까 원님이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반반 나누냐니까 인간은 본래 영혼과 육신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씩 가지면은 둘 다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님한테 당신 어딜 갔겠어 하니까 뭐 나는 몸뚱이를 가져야겠어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영혼을 쏙 빼가버리니까 강림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강림의 영혼은 염라대왕의 저승사자가 된 거예요. 귀속돼버린 거죠. 이제 염라대왕의 부하가 된 거죠. 설맹신을 갖겠어 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근데 심지어 차사본풀이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대로 죽지 않는 이유, 나이 순서대로 죽지 않는 이유도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강림이 저승차사가 된 이후에 이제 에피소드인데 이제 말하자면 그 본풀이에 스피노프처럼 달려있는 일종의 외전인데 까마귀와 이제 강림차사와의 관계예요. 이제는 이 둘의 관계인데 저승차사가 된 강림이 그 적배지라고 불린 이제 인간 목숨이 나은 인간의 소환장을 들고 이승을 바삐 오고 가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높은 가지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내려오더니 까마귀가 강림한테 야 당신도 강씨 나도 강씨인데 우리는 형제 사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적배지 반쯤 들면 내가 당신 일손 이제 덜어주겠다 하면서 까마귀가 강림이를 꼬셔서 이제 반 정도를 적배지 반 정도를 부리에 물고 이제 강림이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다가 어느 곳을 지나는데 밑에 보니까 까마귀 비슷한 여러 짐승들이 뭇짐승들이 모여 한 군데 모여가지고 뭔가를 막 열심히 먹고 있는 거야. 무슨 잔치라도 벌인 것처럼. 보니까 말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거 한 점 먹고 가야다. 말고기 한 점 해가지고 내려가서 입에 물었던 적배지를 놔두고 잠깐 내려놓고 고기를 먹다가 깜부룩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귀는 잘 까먹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적배지는 바람에 막 흩어져서 날아가고 그 옆을 지나가던 구렁이가 적폐지가 먹을 건 줄 알고 한 묶음을 삼켜버리고 그래서 까마귀가 말고기 먹고 돌아보니까 적폐지가 없는 거예요. 누굴 데려가야 저승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마을에 와가지고 어른 갈 때 아이 값서 아이 갈 때 어른 값서 아무나 무작위로 불러버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80이 되면 차례로 죽어야 되는데 순서 없이 죽는 게 까마귀 덕분에 생겨났다. 아 그래서 말 죽은 밭에 가지 말라는 속담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뭔가 우리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딴짓 하다가 돌아올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재밌는 게 적배지를 삼켰잖아요, 구렁이가. 그래서 뱀은 거듭거듭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눈에는 허물을 벗는 게 그렇죠. 영생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까마귀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림이한테 후드려 맞아요. 그래서 까마귀 색깔이 어떻다? 까맣다. 그리고 까마귀가 걸어갈 때 껑충껑충 뛰는 게 다리에 곤장을 하도 맞아가지고 다리 아파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 재밌네요.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콘텐츠 때문에 한국의 저승사자가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우리 차사 봄프리와 같은 것들도 이제 제주 신화 이런 것들을 좀 문화 콘텐츠로 좀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생각? 저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 차사본풀이가 웹툰하고 영화, 신과 함께의 소재로 채용됐다는 건 너무나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강림이라는 존재만 좀 부각돼 있지 아까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살폈던 차사본풀이 안에 들어있는 제주 특유의 신화적인 인식이라던가 세계관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문화적,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런 걸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콘텐츠물들이 마련돼서 제주도 봄풀이라던가 그 신화적 세계관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윤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 어떤 문화적 활용 가치에 집중한 거라면 어떤 사회적인 교훈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차사본풀이를 보다 보면
인간의 재판에 염라대왕을 출두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이승재판과 저승재판이 막 뒤죽박죽 얽혀 있는데 인간이 마련한 어떤 사회 시스템, 특히 법과 제도에는 빈틈이나 허점이 많다, 구멍이 많다. 억울하게 이렇게 이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과양생이처럼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 제도나 이런 법의 한계 같은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메시지도 있고 신을 섬기는 것만이 자연의 섭리, 어떤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는 거다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4.3 당시에 수감되었던 불법적으로 수감되었던 분들에 대한 새로운 재판들 열리면서 보완해가는 과정이 있죠. 마치 이승재판과 저승재판이 다 겹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결국 신화를 볼 때 문화적 가치도 있지만 이런 교훈적 가치, 우리한테 전해주는 사회적 가치를 보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정의 구현이죠. 늘 세상은 불합리하니까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런 차사본풀이 같은 얘기겠죠. 자, 오늘 제주 신화 차사본풀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강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은 무엇인지 또 왜 이런 질서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장례 풍습이 어떻게 이렇게 탄생했는지 알 수 있어서 참 저는 재밌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막 이야기를 듣는데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해지더라고요. 네. 제주 신화를 꼬닥꼬닥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화가 어려웠지만 조금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진짜로? 생겼어요. 네. 자, 오늘 재밌게 이야기 풀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꼬닥꼬닥은 특별편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꼬닥꼬닥 걸어사 밖으로 나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